사실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희한하게 좀 그러니까 영어로 데모크리티즘이라는 단어가 없죠.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민주정은 있어도 민주주의는 없는데 민주정은 바로 그런 편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나 생각들을 표출하는 건데 그 국부들은 사실 그것보단 공화주의자들이었어요. 공화주의자는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그 다양한 뭐 폭정도 있었고 왕정도 있었고 뭐 귀족정도 해보고 뭐 민주정도 해봤지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공화주의가 이제 그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가 참 감사한 분을 모셨습니다. 송근존 변호사님이신데 저희 트루스포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셨습니다. 송근존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쓰셨습니다. 송근존의 미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미국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트루스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주의가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 보수주의의 바탕을 두고 세워진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근존 변호사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송근존 변호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건 미국의 보수, 이제 주의라기보다 이제 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컨서버티즘이라는 어떤 주의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보수주의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 컨서버티브스가 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까 뭐 우리 김은구 씨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뭐 그동안 저는 이제 사실 지금도 어도비라는 여러분 혹시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바로 그걸 만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기는 하고 또 오랜 세월 또 미국에서 생활도 하고 또 일도 해보고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아마 우리한테 그 미국이 중요한 것은 지금에서 특히 어떤 면에서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갖고 있는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한국 현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죠.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헌법 제정회에서 우리 재헌의회에서 이제 헌법을 채택을 했을 때 대통령제를 이제 채택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봐야겠죠. 뭐 왕정에서 이제 일제 식민지에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체를 정치 체제를 이제 헌법으로 삼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변화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70년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오늘 시점까지 산업화와 또 나름대로 어떤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민주화로 과정을 이행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바라보면 과연 이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또 그거의 어떤 모태가 됐던 미국의 어떤 정치 체제가 무엇인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단순한 의미에서의 그 한미 동맹이나 경제 동맹으로서의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DNA,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DNA가 무엇이었는지, 문화 DNA라고 할 수 있을지, 정치 DNA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좀 한 번쯤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많은 DNA를 사실 영국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영국의 전통과 문화, 그 정치 체제에서 발전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식민지 사회를 건설을 하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이제 독립 전까지 보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미국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국의 어떤 그 자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정신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세운 그런 어떤 근대적 의미에서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어떤 민주공화국의 모델을 따르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연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미국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나 보수 운동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미국이 어떤 정치적 배경, 어떤 배경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어느 날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맥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식민지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그 혹시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버지니아에 가면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 있고 매사추세츠 인근에 가면 그 프리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어떤 식민지가 출발했던 곳인데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나라 그 민속촌 비슷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활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식민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특히 이제 이 동북부 쪽, 그러니까 미국 축의 이쪽에 있었던 식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제 이런 남미 쪽을 주로 개척했었던 그런 어떤 식민지와 좀 상당히 다른 성격이 뭐였었냐면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왕들이 직접 국가에서 그거를 이제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탈 위주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금은을 이제 그 유럽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본국을 이제 굉장히 살찌우는 그런 그 당시에 있던 중농주의인가요? 어쨌든 그런 국가의 부를 그렇게 그 금은을 수탈을 해가지고 쌓는 구조였었는데. 영국 식민지는 조금 다른 형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후발주자예요. 영국 이미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식민지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을 한 상황에서 영국은 좀 뒤늦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뛰어들었는데 이때 모형은 약간 영국 좀 특유의 그게 있어가지고 철저한 민간 자본으로 주도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에 이제 나름대로 돈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자립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혹시 금은이 있지 않겠냐고 막 뒤져보기도 했지만 찾아보니까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제 생산지로서 뭔가를 이제 경제 말하자면 대영 제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 한 축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 미국 식민지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히트를 친 것이 처음에는 농작물 어차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후진 국가도 일단 농업이나 이런 것들 갖고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제임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대박이 터진 것이 이제 밑에 이제 카리비안 지역에서 이제 성공을 했었던 게 담배를 이제 재배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버지니아에서 개간을 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이제 대박이 터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타운이나 이런 버지니아는 이 담배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그걸 수출해 가지고 일단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담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노동 집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를 키워 가지고 나중에 말려서 담배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물론 이제 인디안들도 있고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안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많이 믹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식민지는 그런 노동력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인을 통해서 주로 공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국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버지니아주나 그 남부주는 이런 그 생산기지, 그러니까 농업 생산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흑인들을 흑인 노예들의 어떤 그 노동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남부주는 굉장히 노예제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죠. 죄송합니다. 반면 이제 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부 지역 비해서는 이제 이런 농산물을 키우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보스턴에 가서 저도 이제 오랜 세월 살아봤지만 거기는 뭐 그냥 9개월 정도가 그냥 눈 내리고 막 눈 내리는 아주 어두컴컴한 지역인데 여기서는 뭐 이런 재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쪽에 주로 이제 정착했던 분들은 이제 상업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사추세츠나 이쪽 칼러니 쪽 이제 물론 종교적으로도 이제 청교도들이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와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청교도 중심이었지만 이제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는 이렇게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주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돼서 뭐 캐롤라이나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이런 주까지 전부 다 주로 이제 노예제도가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영국 전통은 좀 특이해요. 영국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을 또 따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럽 국가 중에서도 왕정이 굉장히 약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물론 거기서 이제 개인이라는 거는 이제 평민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인들을 의미를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이 되었었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권리장정 이건 뭐 1200 몇 년도에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선례들이 이제 판례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예혁명 그러니까 1648년도인가 1700 그러니까 그 시기에 벌써 이미 의회가 정식으로 왕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사실상 이제 입헌 군주제로 이제 이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과 대륙의 그 전통을 보면 특히 이제 프랑스 이제 혁명과 많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영국은 좀 사실 유럽 내에서도 좀 독특한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뭐 유럽 EU 쪽에 이제 프랑스나 이제 독일이 중심되는 대륙권에 있어서 유럽과 여전히 이제 미국과 함께하는 이런 유럽 사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런 어떤 영국인의 전통에서의 자유, 리버티라는 개념이죠. 리버티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뭐 대헌장이라든가 이런 전통들이 상당히 오래되었었고 그다음에 파라멘트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도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의회가 긴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민들까지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 대변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죠. 물론 영국도 이제 내전이 있어 가지고 뭐 찰스 왕이 목이 날아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영국이 이제 프랑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점진적인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수주의의 뭐 영국의 보수주의 하면 또 뭐 버크 아저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분의 그렇게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이제 영국적인 그러한 이제 역사와 문화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식민지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국채로서 또 이제 주권은 이제 왕에게 있지만 영국 왕에게 지역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회가 지역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사추세츠 또 나름대로 하원 같은 거죠. 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독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심지어는 총독 급여까지도 의회에서 뭐 지급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독도 뭐 의회 눈치를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은 참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미국이 독립을 한 게 1776년에 뭐 토머스 제퍼슨이 쓴 독립 뭐 그게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얘기하지만 미국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150년 넘죠. 1604년, 저 이제 1607년에 이제 제임스타운이 세워졌고, 1620년에 플리머스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1776년에 이제 뭐 독립선언문을 하고, 83년에 이제 영국과의 정리에서 승리를 해서 사실상 독립을 성취했을 때까지 거의 한 150년이 넘는 세월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의 어떤 자치, 시민사회 발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것이 굉장히
체화됐었던, 물론 이제 여기서 자치에서 시민권이라는 건 노예나 이런 여성들은 다 빠진 남성 백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전통이 상당히 발달된 과정 그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연방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민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그런 국가를 그 당시에 세울 수가 있었는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독립과 미연방 건국,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세계사를 좀 공부하셨거나 이제 미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뭐 알겠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실 미국 대륙에 있어서 미국 전쟁 미국의 독립에 있어서 가장 기폭제적 역할을 했던 게 이제 1754년과 64년에 있었던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일명 이제 북미 대륙에서는 그렇게 일컬어지고 이제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제 유럽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때는 한창 영국, 프랑스 또 합숙그룹 또 제국 이런 어떤 열강들이 엄청나게 이제 다투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루이 14세라든가 뭐 이런 왕들이 나타나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이후에 이제 제임스 왕들이 있고 막 서로 이제 짜고 붙이고 했었는데 이 7년 전쟁에서 영국이 결국 프랑스를 극복하고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가지고 결국 이제 프랑스와 이제 영국 사이에 북미 식민지를 놓고 벌였던 헤게모니가 결국 영국한테로 완전히 넘어가죠.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캐나다 그 전체가 원래는 어디 식민지였냐? 프랑스 식민지였었어요. 근데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함으로써 카나다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브리티시 어쨌든 대연방 제국의 또 일환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영국의 이제 영향력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영국 제국의 어떤 제국의 일부이다. 그리고 굉장히 또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영국이 잘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영국이 좀 재정이 약간 뭐 전쟁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항상 이제 돈이 딸리게 되잖아요, 왕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세금 같은 거를 이제 늘리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unreasonable, 그러니까 그렇게 뭐 또 그렇다고 왕이 뭐 엄청난 그걸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당시로 따지다 보면 원래 있었던 그런 관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식민지가 그냥 별로 크게 뭐 의미가 없었으니까 왕들이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는 이제 좀 돈을 거둬야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있었던 어떤 관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징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가지고 그걸 추징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 같은 거, 영국 이제 군인들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징수하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까지 아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제 부모 없는 청소년이 갑자기 그냥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야, 네 아비야, 어미야, 너 이제 너한테 이제 이거 또 내 말 이제 들어 해가지고 잔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열의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보스턴 쪽에서 이제 혁명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보스턴 대학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군인과 이제 보스턴 시민과의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죽은 인명이 몇 명? 5명입니다. 5명.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학살 하면은 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황당하긴 한데, 그때 5명이 죽었는데 매세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프랑스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스티유 감옥을 했을 때도 보면 그 안에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 7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다 약간 정신병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무슨 혁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살 5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전에 이제 전례 없었던 새로운 이제 세금으로 이제 뭐 이제 차 같은 데다 이제 이제 세금을 직접 매기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물에다 던지고. 그래서 티파티, 여러분 이제 보스턴에 가면 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던진 것,
뭐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스턴이 계속 개기니까 이제 영국 왕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얘네들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강제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막 항구를 폐쇄시키고요. 이제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또 거의 군인들을 막 포진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어떤 약간 강압적인 그런 행동 이제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민지 전반적으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잘 살고 했었는데 왜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너 내 정신 차려, 내 뭐 이렇게 막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0세기 이제 여러 주 중에 첫째로 모였던 게 제1차 대륙회의. 그러니까 대륙회의에 모였을 때만 해도 이제 이거는 정부가 아니었었죠. 그냥 지금 말하면 뭐 UN 비스무리한 그런 어떤 회의였는데, 그러니까 각 식민지들, 뭐 매사추세츠, 뭐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뭐 이런 주들의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국이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특히 보스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연대해서 대응을 하자 했던 게 이제 제1차 대륙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여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또 일제 시대 때 주로 했었던 그런 뭐 수입 거부라든가 뭐 수출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관계, 또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실현이 되지 않다가 어쨌든 내년에 다시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2차 이제 대륙회의를 가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점점 더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민들은 이제 자치무장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독특했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도 총을 소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 스스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국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뭐 인디안과의 싸움이라든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민병대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총도 잘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압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화약고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뭐 무기 화약 같은 거 가지면 안 되니까 렉싱턴 이쪽에 이제 화약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이제 가지러 이제 영국 군인이 가다가 거의 이제 그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거의 미닛맨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데, 여러 민병대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군인 갔다가 화약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독립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 대륙회의로 이제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가지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막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영국과의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력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미국 연합국 비슷하게 이제 군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거기서 첫 번째 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된 것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달랑 혼자서, 사실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대륙 회의에서 당신이 이제 미국 군대에 이제 총사령관이 되주십시오 하지만 미국 군대는 존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총사령관으로 가면서 이제 보스턴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민병대나 지역 자치 군인들에 대한 전쟁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75년부터 83년까지 이제 긴 독립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크타운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제 중요한 한 포인트 하나가 미국 스스로가 이긴 게 아니라 프랑스랑 연대를 했죠. 그래서 영국과 이제 프랑스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육군 같은 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치 그런 민병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해군이 없었어요. 해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군선박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중앙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보니까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 없었고, 전쟁에서 특히 영국과 같은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제 물자를 이제 조달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영국 해군, 가장 막강했던 영국 해군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해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와 이제 손을 잡고서, 이제 프랑스는 어때요? 잘 됐죠. 와, 영국한테 진짜 박살나가지고 시민지를 다 뺏겼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영국한테 얼굴 먹이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제 손을 잡고서 이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고, 마지막 대전투가 이제 요크타운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였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함대가 영국의 함대를 이제 차단시켜버리고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영국 군인들이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력 부대가 포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1783년에 독립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결국 독립전쟁은 마무리로 끝나는데 사실 미국은 아직 탄생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탄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방정부가 아직 탄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13개 주가 서로 이제 회의 형식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우리 전쟁에서 이렇게 대응하자,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 그래서 뭐 독립에 대한 결정 여부, 우리가 과연 그러면 영국 국왕과 단절을 할 것이냐 말까 이런 것도 다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재륙회의가 있었고 대륙회의가 있었는데 이 대륙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하나의 어떤 대륙 헌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유엔 헌장하고 비슷해요. 그 뭐냐 하면 각 주가 투표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 투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다수결이 아니라 unanimous consent,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전쟁지는 급하니까 뭐 서로 이렇게 막 돕고 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좀 분분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1787년에 안 되겠다. 연방을 만들자. 연방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각 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이 독립을 했을 때 독립선언문은 미국이란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각 주가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버지니아주가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매사추세츠주가 이제 영국으로 독립. 물론 그 독립선언문 자체는 이제 전체 어떤 미국 대륙의 식민지를 대표로 해가지고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그 헌법에 있어서 그 단절은 각 주가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다 보니까 각 주가 말하자면 유럽처럼 될 수가 있었죠. 각자 독립을 해가지고 유럽처럼 조그만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러한 구조로 미국이 갈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어쨌든 그 국부들은 안 되겠다. 이거는 더 강력한 어떤 중앙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1787년에 연방 헌법 제정 회의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그 국가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이제 재정회의 의장을 맡았던 것이 이제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또. 자, 근데 조지 워싱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연방 헌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사실 뭐 되게 짧아요. 물론 뭐 13개조였었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멘드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쭉 이제 뭐 개정안들이 있는데 그건 또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흔히 우리나라 이제 헌법 같은 건 바이마르 이제 헌법을 많이 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길고 뭐 조항도 많고 막 내용 많지만 하여튼 영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문 헌법 국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헌법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쌓인 전통 자체가 그 안에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구에게 어떤 권력이 부과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다 이미 그런 선문 헌법 없이도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이제 선문 헌법을 만들기 했지만 굉장히 단순한 이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원과 상원과 같은 제일 중요한 대표 입법부를 이제 구성하는 문제. 뭐 2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체에 대한 디자인인데 미국에 있어서 헌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헌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륙법적 계통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제일 최고법. 그래가지고 모든 법이 이제 결국 이제 헌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법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가를 구성하느냐의 구성 원리입니다. 구성 원리라는 그래서 뭐 입법부를 어떻게 두고 행정부를 어떻게 두고 사법부를 어떻게 두고 하는 이런 하나의 우리의 정부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사실 헌법이고 헌정이 또 이제 constitutionalism이라고 그래가지고 헌정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헌법이라는 헌법이라는 법을 통해 이 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뭐라 그러지? 헌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하면 이제 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출발은 이제 헌정인데 헌정주의에서는 모두가 이제 헌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모두라는 거는 뭐 한편으로는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독재자들의 독재가 되겠죠. 그래서 독재를 막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다수의 폭정. 이 tyranny of majority라고 하는데 이 다수의 폭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미국의 국부들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국의 국부들이 미국의 연방 헌법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민주화하면 완전히 뭐 대단한 어떤 그 성역처럼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민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잘 아시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정체 이런 그때 이제 그 클래시컬한 그런 고전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가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어떻게 권력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이런 정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왕정 그 다음에 귀족정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장단점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왕정 같은 경우는 뭐 결단을 잘하는데 이게 폭정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민주정도 마찬가지였어. 또 민주정이 잘 되면 이제 그 어떤 시민들과 평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그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좋은 정부가 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를 삼았던 게 뭡니까? 우중 정치죠. 우중 정치가 바보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어떤 그 시민들이 이제 어떤 단지 사람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그 다수를 형성하면서 그 다수의 힘으로 이제 어떤 그 헌정을 무너뜨리고 어떤 그 권력 기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특히 그 그리스 시대에서도 엄청난 그런 어떤 편민들을 환영을 해가지고 플레베스라고 그러죠. 편민들 사랑해서 혁명의 세력으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들의 일괄된 상황들을 보면 엄청난 이제 그 피대가를 치르는 그런 이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주정,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데모크리티즘이라는 단어가 없죠.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민주정은 있어도 민주주의는 없는데 민주정은 바로 그런 편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나 생각들을 표출하는 건데 그 국부들은 사실 그것보단 공화주의자들이었어요. 공화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그 다양한 뭐 폭정도 있었고 왕정도 있었고 뭐 귀족정도 해보고 뭐 민주정도 해봤지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공화주의가 이제 그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 우선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익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시민들인데 그 시민들의 실체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는 이제 덕.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플라톤의 이제 뭐 정치학 같은 걸 읽어보면 거기서 굉장히 뭘 또 이제 지도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도덕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도 시키고 뭐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 플라톤의 교육론을 보면 결국 이런 덕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시민권으로서의 기본 가치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움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사적인 얘기를 위해 가지고 어떤 어떤 공적 자리에 어떤 걸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 왜냐하면 그래서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이제 이 당시 공화주의에 있어서 핵심은 그래서 이해관계부터 자유로운데 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재산권이죠. 재산권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의 재산권에 대한 자유권을 갖고 있어야 누구한가한테부터 예속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화주의자들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자,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있거나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생활이 되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거 기득권이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가?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그 의도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누군가 돈 있는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농장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자영농이나 거기 소작농이다. 이 사람들 투표권을 주면 당연히 그 대주주가 너 누구 찍어 할 가능성이 찍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예속관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공익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전제로서 이런 토지의 사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지의 어떤 그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첫 번째 대통령을 했었던 조지 워싱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분은 이제 공화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 공화주의로 굉장히 훈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좀 부자였어요. 그 사실 버지니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였었는데, 뭐 혼테크에도 좀 성공하고 한 그런 케이스기도 해요. 좋은 이제 또 유부녀를 유부녀가 아니다. 미망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뭐 막 땅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대신 본인이 이제 그 독립사령관으로 이제 그 8년간의 군대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한 푼의 돈도 국가로부터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대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나중에 정산을 하지만, 나는 이런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 돈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월급을 전혀 그 사령관으로 받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받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대통령한테 뭐 엄청난 뭐 돈이 갔거나 뭐 그 주변에 무슨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예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와서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비용 같은 경우는 직접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철저한 공화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그 정파, 그 공화주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결국 그 누구도 어떤 사적인 이익을 그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적인 이익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정파적 이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파적 이익도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실상 당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하고 미국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서 그거는 당파 자체를 팩션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었는데 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지 워싱턴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무당이었습니다. 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정치라는 건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집권파가 있고 야당과 여당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공식화된 그 당은 아니었지만, 소위 조지 워싱턴과 이후에 이제 존 애덤스로 이어지는 페더럴리스트라는 이제 당이 있었고, 그다음 민주공화파라고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으로 제퍼슨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들이 이제 이 조지 워싱턴과 존 애덤스와 같은 페더럴리스트에 대응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반대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민주공화파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더럴리스트는 약간 친형적인 영국의 어떤 제도, 선진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 발전을 하자라는 좀 친형파들이었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연방 정부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밀턴이라는 뮤지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해밀턴이 또 알렉산더 해밀턴이 대표적인 페더럴리스트고, 그 조지 워싱턴 당시에 그 재무장관을 맡으면서 미국의 어떤 연방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어떤 강한 연방 정부를 주장하고 있었던 게 페더럴리스트고, 그거에 반대해서 프랑스를 더 지지했었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강한 그 연방 정부보다는 자치를 중시했었던 것이 이제 민주공화파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 워싱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국부들이 그 미국의 어떤 그 헌법을 제정했을 때 가졌던 그 원 의도는 공화주의였었고, 공화주의의 뿌리에는 민주주의정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민주정을 극복하고 그런 민주정으로 위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모형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헌법을 하고 있고, 물론 그 헌법의 전통은 이제 바이마르나 헌법이라든가 이제 대리법 헌법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대통령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헌법의 근간에는 공화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인데, 우리 이제 공화당 하면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공화라는 그 개념이 사실상 지금 우리 그 우파나 보수 쪽에서 사라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복구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런 벌초의 문제라든가 디스인트러스, 이해관계와 자유로움은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요새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보수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덕이라든가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이계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그 보수주의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뿌리가 바로 이 미국 건국 이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그 뭐 정치라는 게 뭐 한쪽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까 말했듯이 공화정에 있어서는 그 당파적인 싸움조차도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서 실제적인 당은 없다고 했지만 그 아까 말했듯이 워싱턴이나 아담스 이때까지는 그 페더럴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됐다가 이제 제3차 때 제퍼슨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이 제퍼슨이 는 이제 이때도 뭐 사실 민주당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주공화당 뭐 공화주의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뭐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뭐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혼재돼서 사용됐었는데 이 그 제퍼슨이 이제 3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페더럴리스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그 제퍼슨이 중시했던 건 개인의 자유, 리버티 이슈입니다. 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 페더럴리스트 당시 아까 말했듯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강한 연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미국에 중앙 그 은행이 없고 주비가 있잖아요. 근데 있었어요 원래 중앙은행이 있었다가 이 중앙은행이 어떤 재정권을 통제를 하면 너무 연방 정부가 강해진다 해가지고 중앙은행을 폐지시킵니다. 1차적 그 워싱턴 때 만들었던 걸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주정부와 자치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연방정부가 간섭하는 게 싫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은 자영업 농민들로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를 지향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농경사회가 자유롭게 잘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제퍼슨은 또 유명한 건 이제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해가지고 미국 땅을 거의 3분의 1 더 넓힌 거라. 근데 이 논리의 가장 핵심은 사실 뭐였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버지니아주의 남부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제도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미 벌써 그 이 건국 당시부터 노예제도가 과연 자유를 외치는 나라로서 그게 합당하느냐에 대한 그 싸움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연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EUC를 건드렸다가는 뭐 도저히 그 국가가 그 연방 국가가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제도를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실 뭐 약간 좀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이 노예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이제 그 재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노예 수입도 금지시켰고 그러니까 처음에 국가를 세웠을 때 거기까지는 갔었어요. 그러나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 않았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노예들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지만 남부주가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뭘로 대박이 났느냐면 담배가 끝난 다음에 면화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데 면화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노예제도가 엄청나게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민주공화주의를 주장했던 이 버지니아주 출신의 이 제퍼슨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가치들을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가치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이제 생각을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그 레이건이 말했던 작은 정부, 자치 이런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공화주의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 제퍼슨이 사실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제6대 이제 존 퀸시 애덤스까지 사실 제퍼슨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메디슨이라든가 먼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다 버지니아 출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대통령이 3, 4, 5대까지 하고요. 6대가 이제 존 퀸시 애덤스가 북부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제퍼슨파로 넘어와가지고 그 아버지는 사실 페더럴리스트였는데 어쨌든 넘어와가지고 이제 4년을 해가지고 거의 20몇 년 동안을 이제 그 버지니아 출신들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해먹는다는 표현을 좀 하고 24년이죠. 그다음 8년, 28년. 그래서 뭐 이때만 해도 굉장히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됐었고 이때는 사실상 일당 체제였었죠. 뭐 아까 말했듯이 미국이 이제 정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냥 부르기는 뭐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세대가 끝나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루이지애나 펄처스라서 이만큼의 땅을 그냥 나폴레옹한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얼마나 바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많은 땅을 그냥 거의 그냥 공짜로 넘겨줬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뭐 돈을 받아서 넘기겠지만 자기 이제 프랑스는 알고 사실은 좀 프랑스가 참 답답한데 저는 프랑스 혁명에 흥분하고 프랑스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저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일단 한번 보시라고 이 땅을 이렇게 다 사서 이만큼 늘립니다. 나중에 이제 왼쪽 땅은 요 밑에 땅은 이제 나중에 프랑스 이제 그 스페인 전쟁에서 또 다 확보하고 저 북쪽 그 오르간 땅은 영국과의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얻어서 이게 바로 태평양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이루는 제국을 이루는 게 이제 포크 대통령 시절인데 뭐 그건 좀 다음에 얘기하고요.